세무사무실에서 그걸 놓쳐가지고 2천만 원 물어줬어요. 세무사님 얘기가 아니라. 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얘기는 아니고 안 해놔가지고 늦게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세금을 2천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었는데 고스란히 냈어요. 일반 과세자는 1월 7월에 부가세를 신고를 하고요. 3월에 법인이라면 법인세, 개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그리고 매월 인건비 관련 신고. 안녕하세요. 절세무서 김상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 전에 미리 꼭 알아두셔야 될 여러 세제 혜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꼭 사업자부터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사업자 내기 이전에부터 알아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걸 오늘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세세하게 A부터 Z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 소재지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지역을 잘 선택하셔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영상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건이 되시는 분께서 나이 요건과 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5년간 최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사업장 소재지 지역을 이제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밖으로 잘 세팅을 해 두시면 세금을 5천만 원 낼 거 2,500만 원을 아낀다든지, 아예 극단적으로 세금을 아예 안 낼 수 있는 그런 세제 혜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서울 강서구에 산다. 그럼 김포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호동에 있는데, 천호 같은 경우에 남양주 별내가 가깝고, 이런 데 사업자를 내실 수 있으면 전략적으로 내는 걸 활용하는 걸 추천드린다. 왜냐하면 세금을 아까 말한 대로 5천만 원 냈고 2,500 아끼고 5천만 원 아끼면 너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시고, 극단적으로 지금 25년 12월 말까지 사업자를 내두셔야 되는 게 26년 1월 1일 이후로 아까 남양주 별내라든지 김포라든지 경기도 광주, 양평 이런 데 낸다고 해서 세금 100%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혜택이 줄어서 원래 기존에 100% 전액 감면이었는데 75%로 줄거든요. 창업 계획을 염두하시는 분들은 26년 전에 무조건 사업자를 내셔라. 창업 감면 외에도 내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든지 통합고용 세액공제 이런 세제 혜택들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역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 지역에 내느냐에 따라서 세제 혜택들이 달라지니까 꼭 창업 감면이 아니더라도 지역을 면밀하게 미리 사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창업감이 아니어도 지역별 혜택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고 통합고용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수도권 바뀌냐 내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활용해보면 좋다. 두 번째, 업종을 사업자에 잘 넣어서 창업을 하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유튜버다. 근데 유튜버 분께서 자기가 이제 전자상거래 소매업, 즉 온라인 쇼핑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도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다 집에서 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유튜버만 냈다가 내가 이 통신판매업을 할 때 사업자를 추가해서 업종을 추가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되면 이 통판업에 대해서는 창업감을 받을 수가 없다. 창업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역시 PD님.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낼 때는 그냥 지금 당장 할 것만 내고 그 이후에 이 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창업감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내가 애초에 할 거를 미리 염두해서 사업자를 다 내시던가,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은 생각이 없었다가 추후에 통신판매업을 할 때 되면 별도의 사업자를 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별도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통판업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업종 추가를 하든 별도 사업자를 내든 차이를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를 모르니까 그냥 업종 추가를 하는 건데 이게 더 간편하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내가 세금을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아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 세 번째,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용 카드 등록,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감면 가입, 이런 것들을 꼭 하셔야 된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지 않는 분들이 매우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당장 이걸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처음엔 이걸 하지 않아도 연락이 오지 않거든요. 물론 가맹점 가입은 기간 내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지만 사업용 계좌 등록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서 내가 일정 매출이 되기 전까지는 안 해도 돼요. 사업용 카드 등록도 이게 카드 등록 안 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거든요. 사업용 계좌 등록을 복식부기 의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창업감면도 배제가 되고 가산세도 내고 그렇거든요. 카드 등록도 마찬가지로 이걸 안 해두면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동으로 내 매입으로 불러와지지 않아요. 그럼 부가세, 소득세에서 누락이 되면 내가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거죠. 가맹점 가입도 마찬가지로 창업감면이 박탈되고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두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서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걸 하려고 했을 때 늦을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죠.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 제가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사업용 계좌를 이제 등록을 할 때 자기 상호명을 변기해서 사업용 계좌를 만드는데 자기 개인용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원래 개인으로 쓰던 계좌를. 그거를 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면 처음에 한도라는 게 생기거든요. 원래 쓰던 개인용 계좌를 사업용으로 변경을 하면 그 한도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 신청하는 걸 권해드리고 추가로 공인인증서를 어떤 분들은 11만 원짜리를 끊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공인인증서 4,400원짜리가 있거든요. 일반 은행에서 일반용이랑 전자계산서 발급용 이 두 개 8,800원만 주고 사면 된다. 사람들이 또 일반용만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꼭 세금계산서 발급용을 별도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 사셔야 돼요. 그걸로 홈택스에 들어가야만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꿀팁 두 가지를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적격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됩니다. 적격 증빙 서류,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이 네 가지를 적격 증빙 서류라고 하는데요. 결론을 말하면 신용카드 빼고는 세 개는 다 내가 별도로 챙겨주셔야 돼요. 카드는 내가 카드 결제를 하는 순간 증빙이 생기는 건데 이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제가 계좌이체를 하고 추가로 증빙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금계산서 이왕이면 전자로 받는 게 좋다. 종이로 받으면 누락될 위험이 크니까 전자로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 계산서도 마찬가지고 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 있고 지출증빙용이 있는데 무조건 지출증빙용으로 하셔라. 이 차이는 뭐냐면 소득공제용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문에 본인 휴대폰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끊는 경우를 말하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자기의 지출을 증빙하기 위해서 사업자번호 끊는 걸 말해요. 근데 간혹 사업자분들인데 이걸로 안 끊고 소득공제용을 끊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지출증빙용을 끊으셔라. 이 모든 것들을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누락을 주의하셔라. 다섯 번째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적격증빙 서류를 챙기지 못한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럼 이미 이걸 못 챙겼다라고 하면 계좌이체 내역이랑 어쨌든 계약서 같은 증빙 서류를 꼭 세무사님한테 드리세요. 그러면 이거를 비용 처리할 수가 있어요. 적격증빙 불비 가산세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드리지 않으면 비용 처리를 못 받아요. 그래서 꼭 이거를 놓치지 마셔라. 다섯 번째, 직원 채용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노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잘 적어야겠죠. 근로계약서를 잘 적지 않았을 때 최대 과태료가 500 정도 나오거든요. 맨 처음에 걸렸을 때 막 20, 30 정도 나오고 50, 100 이렇게 올라가는데 최대 500의 과태료가 있다. 근로계약서 안 써도요? 네, 안 쓰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잘 써야 된다. 사실 직원에 관련한 건 꽤 많아요. 해야 될 세무 처리가 보수총액 신고도 해야 되고 인건비용 원천시 신고도 해야 되고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도 해야 되고 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혼자 하시기는 좀 힘들어서 대부분 직원을 채용할 때 세무사님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이건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기한 내 못해서 가산세를 뭐 수백 수천만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세무사님들도 놓치는 경우가 있을 만큼 해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을 채용하시면 꼼꼼히 봐주시는 세무사님께 이런 것들 맡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직원을 채용했을 때 이 인건비 처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유의해야 될 게 뭐 가족 인건비라든지 3.3 프리랜서 인건비 이슈들이 있어요. 내가 음식점인데 4대 보험이 아까워서 3.3 프리랜서 인건비 쓰면 공단에서 실질조사가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걸 나중에 걸리게 되면 4대 보험 미가입 과태료부터 해가지고 과태료 폭탄 엄청 많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 안 되게끔 좀 절세와 4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세팅법들을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족 인건비도 세무조사 거의 1순위거든요. 그래서 가족 인건비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사전에 가족을 채용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여섯 번째, 비용 처리. 결국 내가 세금을 잘 줄이기 위해서 비용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사업 초기에 계시는 대표님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론을 말하면 앞단에서 제가 말했던 적격증빙 서류를 잘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비용을 썼는데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했으면 무조건 이 비용을 세무사님께 알려야 돼요.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같은 증빙 서류를 꼭 보내서 비용 처리를 받아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초기 인테리어를 했는데 쓰고 나서 요청해도 처리가 돼요? 그렇죠. 4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계산서를 안 끊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세무사님한테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 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대표님들은 내가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결론 말하면 계산서를 안 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비용 처리를 내가 적격증명 서류를 끊지 않았더라도, 일단 끊는 게 중요하고 끊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세무사한테 말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7번째, 노란우산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런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좀 알아보셔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희 절세연구소는 사실 대표님들이 이런 걸 들고 싶으시면 저희가 가입 대행을 도와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세무사 사무실에 무조건 해주는 경우는 아니니까, 혹시 세무사 사무실 안 해준다면 본인이 은행이나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된다. 벌써 7번째인데 챙겨야 될 게 생각보다 많네요. 꽤 많이 있죠. 물론 저것들을 다 안 하고 네. 막 시작해도 사실 상관은 없겠지만, 만약에 저거를 다 안 챙기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사업주분께서 어떤 피해를 입으실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예를 들면 직원을 채용하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해놨다. 뭐 부정액 신고, 인건비 신고, 가입증명서 제출 이런 거 다 누락이 되었다. 어마어마하게 사대보험료 미가입부터 해가지고 폭탄 맞는 게 꽤 많아요. 내가 수백, 수천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 가산세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손님 중에 계셨어요? 많이 있어요. 세무사님이 봤던 금액 중에 제일 큰 금액이 얼마였어요? 예를 들면 이건 세무사 사무실에서, 심지어 그분 기장을 맡겼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걸 놓쳐가지고 2천만 원 물어줬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네. 본인이 놓쳐서. 세무사님 얘기가 아니라? 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세무사도 놓치는 게 이 직원 채용 관련 프로세스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단에서 말한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도 이관해온 업체 중에 미용실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창업 감면을 요걸 다 갖추고 있어서 굳게 믿고 있었는데, 결론 말하면 사업용 계좌 등록을 안 해놔가지고 늦게 한 거죠. 늦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세금을 2천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었는데 고스란히 냈어요. 2천만 원은.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하네요. 무조건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무 신고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일반 과세자는 1월, 7월에 부가세를 신고를 하고요. 3월에 법인이라면 법인세, 개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그리고 매월 인건비 관련 신고. 이건 직원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참고로 이거는 25일까지고 이거 두 개는 말일까지예요. 저것들을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접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접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냐고요? 네. 셀프로 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하더라도 세금을 아낄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직접 하셨을 때. 근데 문제는 바빠서 다 까먹어요. 예를 들면 7월, 1월에는 부가세가 말일이 아니에요. 25일까지인데 저한테 27일 날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말일까지인 줄 알았는데 놓쳤다. 이것도 말일까지인데 4월, 6월 이때 연락이 와가지고 놓쳤다. 가산세 내야죠. 가산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실무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기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도리라는 걸 더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면 이걸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데,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아무래도 이 본신고 때 정기 신고라고 하는데, 이때 신고를 넣으면 저희가 신고 넣는 것만으로도 땅땅땅 확정이 돼요. 맞을 것이다, 이 신고가. 근데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신고를 넣었을 때 땅땅땅이 안 돼요. 꼼꼼하게 보시는구나. 조사관이 승인을 해줘야 확정을 땅땅땅 픽스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이제 좀 더 꼼꼼하게 내 재무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건덕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제가 대표님이랑 미팅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셨다. 그럼 이거는 저의 입장에서는 사업상 비용이란 말이죠. 그럼 전 비용으로 넣을 건데, 이 기한 후 신고를 가게 되면 너가 사업으로 마셨는지 사적으로 마셨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렇게 따지고 들었을 때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벌써부터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제 기한 후 신고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더 깐깐히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한을 지켜서 정기 신고를 들어가는 게 대표님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무 신고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신고도 기한을 엄수해서 꼭 정기 신고로 본 신고 때 놓치지 말고 하셔라.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언제나 그럴 때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말할 때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절세연구소에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절세연구소에 기장을 맡기고 싶으신 대표님들은 역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